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마지막 시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과 파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 7, 8시간 정도를 들여서 여러 번의 수업을 통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많이 되는 이론들이고 되게 방대한 이론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 지금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변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 활용 가치는 있으나 이렇게 다른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만큼 엘리어트 파동이 그렇게 그 예측 도구로서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확한 설명 도구로서의 가치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반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계점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할 일일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설명하려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비판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제가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어떤 한계점들을, 지난 시간에도 한계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뿐만, 엘리어트 파동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대개의 패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엘리어트 파동의 이 다오 이론에 비해서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100년 전의 시도로서는 매우 저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나 할까, 좀 선진적일 수도 있는 이론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그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그 정도의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정도 면에서 한계점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어트 파동이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의 한계점 첫 번째는요,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이론은 패턴과 수치와 시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3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패턴 같은 경우는요, 5파로 올라오고 3파로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 한계점이 뭐냐 하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주봉에서 엘리어트 파동이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져서 그걸 일봉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봉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5분의 1로 쪼개지면서 엘리어트 파동 아래에 하부에 또 다른 작은 파동들이 연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프랙탈 이론과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을 설명드릴 때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이 정말 정교한 이론성을 갖고자 한다면 시간 길이나 분석의 단위를 어느 정도는 규정을 해줘야 돼요. 시간의 길이, 얼마만한 시간의 길이를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그 모양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확대하고 영원히 축소하면서 어느 순간에 맞는 것들을 하나 찾아내는 거는요, 어떤 패턴도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양과 패턴과 수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 수치 부분의 허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오늘은 좀 종합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론적인 한계점들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론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과학 혹은 수학적인 수열 기반의 이론이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작동한다는 전제 자체가 되게 위험한 규칙이에요. 그죠? 물론 세부적으로 쪼개서 특정한 어떤 종목에 맞을 수 있어요.
그걸 찾을 수도 있겠죠. 뭐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종목, 뭐 예를 들면 저 유럽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의 어떤 종목은 예, 피보나치 수에 딱 맞는 형태로 하더라 이렇게 맞출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 그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종목이나 지수나 이런 것들에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피보나치 수에 해당하는 1.618이 적용돼서 비율대로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번에 설명드리게 될 거래량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 그 설명하시는 분들이 어떤 규칙들을 설명할 때 다른 자연과학이나 다른 부분의 뭐 심리학이나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주식시장의 이론들을 설명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마치 물리학인 것처럼 설명한다든가 주식시장이 마치 어떤 생물의 활동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주식시장 근본의 어떤 설명 방법을 잊어버리고 물리학의 설명들 전체가 다 마치 주식시장에 맞는 것처럼 도입해서 그냥 설명해버리고 끝난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건 그냥 하나의 숫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일 뿐이에요. 피보나치 수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주식시장에 1대1로 대응해서 주식시장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보나치 수는 계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수열의 하나일 뿐이에요. 예, 여러 수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리수, 그러니까 뭐죠? 이걸 보고 뭐라고 무기수열이라고 하는데 수열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열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소수 같은 게 있어요. 예, 자기하고 1 외에는 약수가 없는 그런 숫자들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심지어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던 뭐 연구가 덜 됐던 시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수 같은 걸 이용해서 미래 예측하는 데 썼어요. 지금 피보나치 수를 써서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특정한 어떤 수열에 따라서 세계가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수열을 만드는 방법과 일반의 도출 방식은 게다가 황금비하고 연관도 없습니다. 황금비는 일단 비과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황금비는 미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수열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배수로서 만들어지는 우연한 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증가할 때 비율이 수렴하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하나인 피보나치 수열의 유도식에서 파생되는 숫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거꾸로 나오고 근데 그거는 피보나치 수열이 성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미학적인 연구도 황금 비율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습니다. 황금 비율하고 유일하게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맞는 거 하나가 피라미드예요. 1.618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아랫변하고 높이하고를 계산해 보면. 근데 그것도 이집트의 피라미드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대피라미드 하나만 맞아요. 나머지 거기에서 보시는 기자의 피라미드 여러 개 중에서도요. 대피라미드 하나만 황금비라고 주장되는 그 숫자에 맞을 뿐 나머지 피라미드들은 그 비율과 맞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맞는다라고 하면 다른 피라미드들도 다 그 방식으로 지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단순한 비수학이라는 게 뭐냐? 수비학이라고도 하고 비수학이라고 뉴머롤러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주팔자나 그거나 비슷해요. 어떤 숫자를 연구하고 수치를 연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게 바로 이 수비학이에요. 비수학 수비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 카발라라는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황금비라는 비율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수한 수치의 비율이 존재해서 그 규칙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치 음양오행설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 수금지화목이 아마 음양오행일 거예요. 그죠? 5개에 따라서 사람의 장기도 5개로 되어 있고, 그죠? 오장, 육부, 그리고 오방색의 5가지 색깔,
그리고 심지어 맛 있잖아요. 맛도 옴이라고 한방에서는 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옴이가 실제로 맛하고 달라요.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동양 철학에서 세계적 과학적인 발전이 왜 안 됐냐, 이거는 좀 약간 비판 쟁점이 있을 수 있는 얘기기는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아니면 동양권의 과학기술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고, 모든 수학의 기본은 거의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들어가고,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철학적인 기반에서 과학이 독립하기 시작한 순간들을 맞이하면서부터 서양의 과학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과학이 다 동양 철학이나 이런 쪽에 종속된 형태로만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철학에 기반한 것들로만 해석이 되었던 거죠. 그런 기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음 절에 썼던 것처럼 수치의 배열이나 특수한 수식에 의해서 우주와 인간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예를 들면 서양에는 사체액설이 있었고, 그리고 사원소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해요. 서양도 나름대로 그런 신비주의 학문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피보나치 수열도 언제요? 1200년 근처, 12세기, 13세기 넘어가는 그때쯤에 만들어집니다. 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동서양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죠, 솔직히. 게다가 그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데,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자연과학적인 이론을 사회과학, 철저하게 사회과학과 경제학의 일부인 어디 가지고 와요? 심리와 사람의 어떤 비합리적인 결정과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주식시장이 하나의 결정적인 이론으로 쓴다.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예측에 사용한다는 게 더욱 어불성설이고,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 피보나치 수를 사용하기 싫다. 그래서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뭘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를 쓰지 말고 우리 주식의 종목 중에서 당신의 사주와 일치하는 거, 당신의 지금의 연령대 사주와 일치하는 종목들을 뽑아내고 매매 시점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를 보고 아니면 관상을 보고 그걸 따라서 매매 시점을 정합니다. 이게 되게 과학적입니다라고 주장을 제가 한다고 쳐보세요. 그거 안 맞습니다. 맞을 수도 있죠. 뭐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 명리학을 되게 신뢰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그 방법은 맞을 수는 있으나, 우연히 맞을 수는 있으나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보나치 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봅시다. 게임 이론 기반의 제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피보나치 수가 설령 절대수로서 우주적인 원리로서 주식시장에 작동한다고 쳐요. 작동한다고 봅시다. 피보나치 비율이 자연과학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 알고리즘, 사람들이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고 매수하고 매도를 그 숫자에 따라서 한다라는 규칙을 알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반대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우 취약하게 돼요. 특정한 어떤 돈을 계속 벌어주는 알고리즘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제일 잘 개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퀀트잖아요, 퀀트. 나중에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퀀트에서 사용하는 방법들과 주식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과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퀀트입니다. 설령 피보나치 비율이 맞는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매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그걸 장착했다고 봅시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안티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반대쪽에서 이 알고리즘을 공격해서 이 알고리즘의 약한 점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 돌아다니는 게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자리는요, 더 이상 가치 있는 매수 매도점으로서의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요 아래도 제가 써놨네.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혹은 투자 전략은 공격 대상이 되어서 향후의 의미가 없어져요. 누가요? 예,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했을 때 손해가 나는 어떤 다른 알고리즘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항상 이용의 대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 이론 기반에서 피보나치 수에 의한 어떤 엘리어트 파동의 작동 방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파동의 시작점 분석 단위 기간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펼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아무 예측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수단이 존재하는 것과 어떤 일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 관점 없이 본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지고 있는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맹신할 때 여러분들의 투자는 아마도 실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실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진행 패턴은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지의 변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동이 5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5파 이상, 7파, 9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확장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라는 다른 패턴들도 내부에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엘리어트 파동이 원래 원칙인 5파로 올라가고 3파로 내려간다라는 규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모습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베리에이션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을 지키든 엘리어트 파동이 그 모양대로 가는 수도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박스권으로 보합세로 쭉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예측이에요? 예측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모습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 도구가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어떤 특정한 이론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되게 몸부림이나 노력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거를 이 엘리어트 파동 이런 변형 3번 이론에다가 4번 이론을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도표에다가 이거는 3번인 거가 5번을 쓰는 게 아니라 4번과 6번을 쓰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왜요? 모양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자신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 수단으로 가치가 적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의 피보나치 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패턴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엄밀성이라든가 예측력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가치를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지 어떻게 해요?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네 라는 것들을 재는 자로서 한번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실 수는 있겠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이론은 가치가 있는가? 저는 일정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심리적인 동의에 근거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공격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동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피보나치 비율을 알고 그것을 해석에 적용하고 매매에 적용할 경우에 자기 성취적 효과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올라갈 거다라고 누구나 예측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살려고 하겠죠. 수요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치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자기 성취적 예언
자기 성취적 효과, 뭐 자기 예언적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들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올라가다 보면 눌림목이 대체로 발생하죠. 왜요? 사람들이 이거 눌림목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이 생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볼 때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중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는 않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런 말씀은 가끔 드리기는 했었으나 어쨌든 시장에는 세력이라고 하는 큰 손들이 존재해요. 큰 손들이 존재해요. 그 큰 손들이 어떤 세력이냐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자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것이지, 그게 뭐 몇 가지는 이제 몇 가지 세력들은 예를 들면 작전 세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이제 자금으로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난번에 뭐죠?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계열 은행들을 사용해서 투자를 해서 사기를 쳤던 그야말로 여러 명의 개미들을 울렸던 그런 조직들도 있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동호회라든가 이런 작은 형태도 세력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정한 시장을 움직일 때 어떤 큰 손으로서 작동하는 세력들을 가정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력,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세력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효율적으로 기만하고 제로섬 게임에서 개미들의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정 부분 패턴과 보조 지표에서 보이지는 지지와 저항 성향을 활용하기 때문에 파동의 비율이 일정 부분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 번 나왔네요. 과거의 패턴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속임수의 방법으로도 자주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유일한 가치 척도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가능성 있는 어떤 지표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네. 대체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설명하는 지표로서 꼭 다른 지표와 결합돼서 활용을 하십시오. 그럴 때 의미가 있어요. 신뢰도를 강화하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제한적인 활용 가치가 있다. 이게 제가 여기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밑밥을 깔았는지 보이시죠? 가능성 있는 지표, 그리고 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 신뢰도를 강화하는 보조적인 수치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죠? 이 정도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는 것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년쯤에 누군가 발견했었던 주식을 움직이는 신비주의적인 수치에 따라서 주식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일종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으나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거래량 설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역시 강의 들으신 것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0점 몇 점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